네, 6월 2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들 다들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했을 때 나스닥이 갑자기 뜬금포로 5개의 광고 리플에게 리플의 이 메타코 인수를 축하합니다. 이런 광고를 때리면서 이거 진짜 의도가 뭐지? 리플이 나스닥에 광고를 한 건지, 나스닥이 진짜 이걸 축하한 건지, 축하했다라면 왜 하는 건지, 이게 리플 IPO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메타코라는 어떤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저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이 아주 많고 이미 들어와 있는 나스닥이 커스터디 이슈와 관련해서 리플과의 관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겼던 부분인데, 메타코가 진짜 메타코라는 거, 리플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메타코를 인수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카세이스라는 크레딧 아크리콜의 수탁은행인데, 이 은행이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 이거 어제 우리가 짚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이 회사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카세이스가 이미 4조 9,600억 달러 규모를 수탁하고 있고 2021년부터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 구축을 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021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커스터디라는 암호화폐 커스터디라는 새로운 비전적인, 그러니까 미래의 밥그릇인 거죠. 밥그릇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커스터디 솔루션을 구축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약세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강세장으로 거의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전후 시점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정식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영리한, 지금 타임 테이블상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세이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 BNP 파리바의 합작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NP 파리바의 돈이 지금 카세이스에 들어가 있는 건데, BNP 파리바는 메타코의 주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BNP 파리바는 메타코의 주요 고객이기도 한데, 이런 BNP 파리바가 돈을 투자한 회사가 어디다? 카세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크립토 커스터디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BNP 파리바 같은 거의 월가의 세력급 기관들인 거잖아요. 유럽에서. 그래서 BNP 파리바도 이런 식으로 이미 프랑스 어, 자산 수탁은행에 돈을 넣고 있었다라는 거. 네. 그런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메타코 인수 당시의 이 소회 멘트가 조금 더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메타코의 인수는 최근 1년 거래 규모 가운데 최대다. 그래서 이거는 리플의 포지션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거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격적인 플레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이게 그냥 공격적이 아니고 엄청 공격적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코라는 회사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 디지털 자산 보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핵심은 이거죠. 주요 고객들이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기업들, 세력급 기관들이 고객사라는 거. 예, 그런데 리플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박아서 그냥 탐방에 사버린 곳이 메타코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코가 BNP 파리바의 합작 법인이라는 거, 이게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랑? 리플이랑. 그래서 어떤 리플이 1차적으로는 XRP를 통한 국경 간 송금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이면서, 동시에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서 CBDC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고, 레거시 자산들의 토크나이제이션에 상당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이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기술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이 그런 블록체인, XRP 레저를 통한 확장뿐만 아니고 이 커스터디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게 이 메타코 인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커스터디라는 게 지금
아, 엄청난 관심사구나. 결국에는 이게 은행 예금이랑 같아질 거라는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 시스템에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거, 이게 미래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가 지금의 예금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의미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도이체방크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하겠다고 라이센스 신청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카세이스 같은 BNP 파리바의 합작 법인도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하겠다라고 아예 승인까지 받아버리고, 리플도 이렇게 국경 간 송금 솔루션의 절대 강자인데 이렇게 큰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메타코라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을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하다하다 나스닥도 이미 커스터디 산업에 들어와 있고, 리플이 커스터디 회사 인수하니까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광고까지 하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죠. 공부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CBDC는 중앙은행의 의무이다. CBDC 사용은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디지털 유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무언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까지 지금 해줬습니다. 누가?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유로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CBDC와 관련돼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말하는 모두를 위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무언가, 이 something special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뭐 뭐긴 뭐겠어요. CBDC를 설계 이후 구축까지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리플 이름 등장하면 난리 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리플 회사가 꾸준히 강조해 오는 거는 리플 레저는 CBDC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뭐든 XRP를 브리지 커런시로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뭐 리플 레저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그냥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툭툭툭 바로 실시간, 사실상 실시간. 그런데 비용은 얼마? 비용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300원? 예, 2,300원이 뭐야? 한 2,300원 하나요? 거의 공짜죠. 아무튼 그 정도 비용.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리플이 지금까지 꾸준히 강조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이 리플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인트들을 한번 라운드업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어제 짚어봤었죠. 하루 전에 짚어봤던 건데, 이를 통해서 리플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정식으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와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확장성, 어디서? 싱가포르,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구나,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 CEO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중심 지역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요충지이다.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리플의 헌신, 그리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의 협력과 적극적인 모색 노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싱가포르 시장의 장점과 리플의 노력,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가 암호화폐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특히 이번에 마스가 지금 라이선스 승인한 기업이 20개인데 이 중에 하나가 된 것,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할 법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할 거고, 이렇게 싱가포르가 규제 승인을 이번에 해준 거, 리플을 승인 기업으로 넣어준 거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짚어왔어요 이미.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격적으로 리플을 받아들이는 게, 홍콩이 아시아에서의 암호화폐 허브 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굉장히 지금 돌격 앞으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경쟁 구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아시아에서의 크립토 허브 도시로는 싱가포르가 거론이 됐었죠. 그런데 한 최근 1, 2년 사이에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단속, 불법,
뭐 이런 키워드들이 강조가 되면서 한물 이제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치고 들어온 게 홍콩이잖아요. 싱가포르 아니고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아시아에서의 암호화폐 허브 할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니들 기업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그거 홍콩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금융 도시로서의 상징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도시와 리플의 금융 혁신은 되게 이게 링키지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일단 이번에 리플에 대해서 싱가포르로 오세요. 와서 사업하세요. 라고 승인을 해준 게 일단 의미 하나가 있는데 리플과 관련해서 리플의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더라고요.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리플 게이트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한 회사고 2013년 11월 13일에 설립이 된 싱가포르의 유한 회사예요. 이름이 일단 리플 게이트웨이. 리플 딱 로고 있고 리플 게이트웨이. 근데 이게 주요 활동 내역을 보니까 금 브로커, 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나 봐요. 딜러 역할도 하고. 근데 지금은 운영 중단 상태예요. 오퍼레이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뭐지 이 회사? 이거 리플이 설립한 건가? 뭐지? 이러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 싱가포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리플 싱가포르가 있는데 리플 싱가포르의 운영사가 이 리플 게이트웨이였다라는 거예요. 네. 리플 싱가포르의 운영사가 리플 게이트웨이인데 지금부터가 좀 골 때립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회사가 리플 게이트웨이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리플 네트워크, 리플 레저를 활용해서 귀금속을 저장하고 모든 통화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XRP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이 XRP를 달러로 바꿀 수 있고 이걸 다시 금으로 저장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게 되게 약간 뭐지? 그러니까 과거에 금 본위제 시대에서는 피아트 머니가 금의 백업을 받았잖아요. 금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금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10달러어치 가지고 있으면 10달러어치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통화의 안정성이 보장이 됐던 건데 지금은 금 본위제에서 탈피를 하고 나서는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미국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달러에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건 지금 뭐냐면은 금 본위제처럼 XRP를 지금 금이 XRP를 백업해주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리플 게이트웨이라는 회사가. 와 진짜? 뭐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실제로 이걸 했는지 아니면 하려고 비전만 제시했는지 그러다가 회사가 지금 망한 건지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됐다라는 게 이게 2015년 10월 5일 기사거든요. 이 핀테크 뉴스 싱가포르라는 미디어가 2015년 10월 5일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리플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리플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골드가 아니죠. 지금 흥분해가지고 골드와 실버의 어떤 진입로로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리플 게이트웨이가 리플 싱가포르의 운영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 게이트웨이의 비전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2014년 1월에 서비스 출시했대요. 이 기사에는 리플레저 기반으로.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한다라는 거 보니까 잘 안 된 거겠죠.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는 이래요. 아이디어는 금과 실버 등 모든 귀금속을 XRP를 활용해서 가치를 저장하는 걸 구현하는 걸 비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로 금을 사고 이 금을 실제로 싱가포르에 보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XRP의 가치를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XRP를 통해서 달러나 위안화나 뭐 각국의 피아트 머니로 막 교환을 할 수 있잖아요. 브리지 커런시로서. 그런데 그걸로 다시 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거를 XRP의 브리지 커런시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 뒤에 기본적으로 뭐가 백업을 해주냐면 금과 은이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을 리플 게이트웨이라는 회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구현이 됐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영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리플 싱가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브랜드만 빌린 건지 아니면 미국의 리플랩스 본사가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해준 회사인지 거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는 2014년 1월에 서비스 출시가 됐고 지금 이 회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리플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이 된 상황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2014년, 2015년 요 사이에.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됐고 이 회사가, 그런데 리플랩스가 싱가포르에서 규제 적격 기업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버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이거를 싱가포르에서 다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아니면 싱가포르가 아니더라도 리플은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섹시하게 들렸습니다. 당시에 리플 게이트웨이가 밝혔던 게, 사용자는 그 지갑 잔액을 리플 월렛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금, 은 이런 금괴들은 싱가포르에 보관을 한다. 그래서 이런 귀금속 저장 목적으로 실버 불리온이라는 귀금속 저장 기업이랑 제휴까지 맺었었대요. 근데 이게 뭐 잘 안 됐겠죠? 일단 싱가포르에서 당시 이게 2015년, 4년, 15년 상황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규제 이슈가 되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미 2014년 꽤 오래 전부터 리플의 이름을 가진 리플 게이트웨이, 리플 싱가포르의 운영사 리플 게이트웨이는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실제로 구현을 했던 기업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이 모든 게 다 리플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금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SBI 회장이 그랬잖아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XRP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시대가 되긴 되려나?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 어렵게 찾아낸 거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리플의 형제 코인 XRP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스텔라루멘. 스텔라루멘이 이번에 또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스텔라루멘 기반의 USDC 거래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사용자 모두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의 효율성으로 더 빠르고 저렴한 장점을 누릴 수가 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래 비용, 결제 처리에 딱 5초. 그러니까 리플이랑 똑같은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리플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리플이 약간 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면,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매 거래를 더 핵심 방점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다 합니다. 리플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하지만 모찌가 큰 영역을 생각해 보자라면 리플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쪽이 훨씬 더 모찌가 크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매, 리테일링 마켓이 조금 더 모찌가 크죠. 그래서 이번에 코인베이스에서 스텔라 기반의 USDC 입출금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스텔라 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머니그램과 코인미, 그러니까 스텔라 재단과 이 제휴를 맺고 있는 송금 기업들이죠. 이 머니그램, 코인미, 그리고 전 세계 30만 개 이상의 지원 지갑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USDC 전환이 이제 가능하다. 이미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온램프 추가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용자가 USDC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보면 CBDC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중앙은행이 더 감시를 강화하고 돈에 대한 추적, 이 컨트롤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CBDC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왜 지금 CBDC 선진국이 됐냐면, 거의 이제 조지 오웰이 얘기한 빅브라더의 거의 이제 미래적인 구현이죠, 지금 중국이. 그래서 모든 인민들의 어떤 돈의 흐름을 다 추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공산당스러운.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블록체인의 이 혁신적인 의미가 굉장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중국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플도 그렇고 스텔라루멘도 그렇고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혁신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CBDC 굳이 안 필요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케네디 대통령 후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지지하지만 이 CBDC가 가지고 있는 감시 검열 이런 거 반대한다. 그래, 난 CBDC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좀 리플 홀더로서, 저도 스텔라루멘 조금 가지고 있는데 스텔라루멘 홀더로서 CBDC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도 잘 나가고 있고 리플 계열로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스텔라 루멘도 잘 나가고 있다. 각자 갈 길 뭐 안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그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지만 각자 갈 길 지금 잘 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